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가 마침내 만났고, 이 만남이 긴장의 수위를 약간 낮춘 것 같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7월 28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동맹국의 평범한 방문이지만 사실상 두 지도자가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동전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난 자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과의 전쟁 내내 그들은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전쟁에서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고 약속했던 전쟁이 길어졌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관계는 눈에 띄게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만남의 중요성은 그것이 열리는 시점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를 때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것인가에 대해 이번 방송에서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개인 회담 결과에 대해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우파 진영이 이 만남을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30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회의는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 3분에 시작되었고,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 직후였으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예를 들어 이렇게 언급됩니다. 알자지라, 웨스트윙의 연문을 통해 백악관에 들어왔으며 공식적인 환영 행사는 없었습니다. 회담은 언론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는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과 같았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여기 백악관에서는 오늘의 주요 행사에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만남들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고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의 작별식 때문입니다. 사진을 통해 네타냐후 사무실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정상들 외에도 오벌 오피스에는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와 국방장관 피트 헥셋도 참석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조합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공식적인 평가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소셜 네트워크 X에 다음과 같이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을 마쳤습니다. 두 회담 모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습니다. 끝.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 관리가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이스라엘 관리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평가를 반복하며 회담을 매우 긍정적이고 고위 행정부 인사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도 이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양측은 이란에서의 전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레바논 협상 진행 상황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아브라함 협정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만남이 잠재적으로 긴장된 것으로 묘사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불안은 7월 말쯤에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은 이제 모두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 네타냐후는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어떤 군사 지원도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늘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을 하려면 말이죠. 이란 키르키산을 공격하려면요. 접상 몇 시간 전에 트럼프는 폭스뉴스 방송에서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가 하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네타냐후가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지하 핵시설, 이른바 키르키산에 대한 이스라엘의 첩보 정보를 제시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비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줄 필요는 없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 앞서 이란 문제의 의견 차이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꽤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터키와의 F-35 프로그램 재개에 반대하자 이스라엘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인용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우리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없이는 누가 살아남지 못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견의 핵심은 아마 한 문단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아주 분명해지도록 말이죠. 네타냐후는 처음부터 이란과 그 동맹인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테헤란과의 협상을 모색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로 네타냐후가 2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설득해 이란에서 정권 교체의 시기가 왔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의 강경파는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노골적으로 화가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 만남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기에는 별도로 꽤 시사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만남의 분위기는 분명히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이스라엘 언론의 공식적인 보도보다도 더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 분석가 아미드 시갈은 이스라엘 하얨 신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전쟁을 이끄는 쪽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마하리브 신문의 논평가 벤 카스피트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미국을 잃었습니다. 고마워요, 비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인데도요. 또한 이스라엘이 워싱턴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배경으로는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 일주일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성인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국내 정치적 맥락이 양측 모두의 취약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모두요. 네타냐후는 이번 가을에 재선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입지는 트럼프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역시 인기 없는 전쟁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올렸습니다. 즉, 두 지도자 모두에게 이 만남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순조롭진 않지만 통제되건 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 만남을 트럼프 지지층의 우파인 메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운동이 주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이 연합을 분열시켰고 이 분열은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우파 논평가들 중 상당수는 고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바로 미국을 절대 다른 나라의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전쟁은 시작하지 않고 전 세계 전쟁을 최대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침내 미국 내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립주의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진영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인물은 전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칼슨은 미국의 군사 작전이 거짓에 기반한 것이며 네타냐후의 조작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트럼프가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칼슨은 이것을 인용하자면 전쟁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우파 미디어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메건 켈리, 캔디스 오원스, 그리고 예를 들어 알렉스 존스도 있습니다. 이들도 마가 운동의 극우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지지와 전쟁 지속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사람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입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트럼프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은 완전 정신 나간 하원 의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있다고 주장했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신부들을 죽인다고 했죠.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이 말 역시 그녀가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없을 거라고 했죠. 트럼프는 이 비판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공개적으로 터커 칼슨,
켈리, 오원스, 존스를 포함한 이 네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용하자면 IQ가 낮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마가,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노선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마가는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 내부 논쟁에서 행정부의 입장은 JD 벤스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주변 인물 중 이스라엘을 비판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로 벤스가 이전에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직접 경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인용하자면 이스라엘에 호감을 가진 유일한 세계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국을 지키는 방어 무기의 3분의 2가 미국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불되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비판조차도 정책 전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의존성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과의 최고의 만남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각 측이 얻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결과는 구체적인 합의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정보 제공을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자 지구에서의 미국 외교적 노력과 지원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설득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만남이라는 공식은 네타냐후가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내에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이제 전적으로 워싱턴에서만 내려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만남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노선에 부합합니다. 상기시키자면 전날인 7월 24일에 트럼프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군들, 합참의장인 댄 케인과 중고사령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제독은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고갈되고 폭격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네타냐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충분히 논리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전쟁의 지속은 미국의 군사적 역량과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부담 모두와 상충합니다. 전반적으로 목표가 크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게는 워싱턴과 예루살렘 사이의 공개적인 불화가 오히려 유리한 요소입니다. 동맹국들이 에스컬레이션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수록 즉각적인 추가 공격 가능성은 줄어들고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테헤란의 행동을 보면 이란은 바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지도부도 그 점을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현재처럼 중단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고 중재자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입장이 다시 한번 미국의 행동과 일치하게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는 다시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관계가 더욱 냉각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이 자신의 외교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조치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실현될지는 비공개 회의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7월 28일 만남은 공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발표되었으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고 공개적인 세부사항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라는 표현 뒤에는 두 동맹국 간의 실제 관계 냉각과 중요한 점은 역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해설자들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전쟁은 국내 정치 문제이자 그의 진영 내에서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들은 이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두 지도자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유권자들에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공동 노선 발표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비비는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트럼프는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보시다시피 갈등이 있지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고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쟁의 실제 방향은 이런 협상의 결과보다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안정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 아래에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